오늘은 제 삶을 뒤흔든, 어쩌면 여러분의 상식까지도 무너뜨릴지 모르는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괴담실록이라 불리는 금지된 기록 속 400년 전 일본 전국시대에서 시작된 사무라이 오니의 원한이 어떻게 이 땅에까지 깊은 저주를 들이웠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숨겨진 핏자국이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망령들의 경고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어둠의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괴담실록 사무라이 오니의 원한 1. 망령의 초대. 나는 고서와 오래된 설화에 파묻혀 사는 늙은 학자다. 사람들은 나를 괴짜라고 불렀지만 나는 공식적인 역사서보다 민간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나 잊힌 고문서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고 믿어왔다. 특히 최근 들어 나는 괴담실록이라 불리는 미지의 문헌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그 이름조차 섬뜩한 기록들은 단순한 허구라기엔 너무나 생생한 핏자국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경매에 나온 낡은 일본 화첩 하나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찢어지고 바랜 종이 위에는 사무라이 복장을 한 기괴한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얼굴은 인간의 것을 닮았으되 이마에는 2개의 뿔이 솟아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영락없는 도깨비 오니구의 모습이었다. 특히 그의 투구에 달린 기이한 진의 장식이 묘한 불길함을 더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 오니가 괴담실록에서 언급된 다이묘 오니임을 직감했다. 화첩을 손에 넣은 뒤 나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서재는 한여름에도 으스스한 냉기가 감돌았고 밤마다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노망이라 치부했지만 웅얼거림은 점차 선명해져 일본어처럼 들렸다. 세키가하라, 세키가하라의 패배, 불명예스러운 참수. 나는 오니의 형상에 집착하여 관련 자료를 파고들었다. 다이묘 오니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하고 참수당한 일본의 무장이라는 기록을 발견했고 그 시대 일본에서는 패장이 할복으로 명예롭게 죽는 것이 관례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영상에서처럼 참수당한 다이묘는 단 3명뿐이었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왜 참수라는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았는지 집요하게 추적했다. 나의 연구는 곧 여러 실존 인물에게로 이어졌다. 첫째는 고니시 유키나가. 그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략하여 수많은 백성을 학살하고 평양까지 진격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노량해전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2년 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해 참수당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가 가톨릭 신자였기에 자살을 엄격히 금하는 교리 때문에 할복을 거부했다는 기록이었다. 화첩 속 오니의 갑옷 아래로 희미하게 비치는 붉은 십자가 문양이 고니씨의 비극적인 생애와 겹쳐 보이는 듯했다. 두 번째는 이시다 미스나리였다. 그 역시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외장이며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해 참수당했다. 그의 시신은 어느 사찰에 매장되었다가 300년 후 묘역이 개방되면서 기이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관뚜껑 속 시신에는 쇠막대가 박혀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참수된 자의 몸과 머리를 잇기 위해 사용하던 고즈카라라는 구리로 된 도구였다. 화첩 속 오니의 몸속에도 붉게 빛나는 쇠막대가 박혀 있는 것이 이시다 미스나리의 비극적인 사연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세 번째는 안코쿠지의 케이. 그 또한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다이묘이자 승려였다. 그 역시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한 후 참수당했다. 그의 이름 안코쿠지 에케이 안고스는 나라를 편안케 하는 절의 해경 스님이라는 뜻이었다. 이는 영상에서 언급된 나라를 지키는 절이라는 의미의 보국사 버고스와 한 글자 차이로 미묘한 의미의 변화를 보였다. 나라를 편안케 한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침략의 야욕. 이는 훗날 일본이 내세운 침략의 명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오니의 투구에 달린 진의 모양의 장식은 다테 시계자네의 투구를 참고한 것으로 보였다. 그 역시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다이묘였다. 나의 서재는 점차 이 불길한 화첩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오니의 형상은 단순히 그림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재의 그림자는 제멋대로 길어졌고 촛불은 이유 없이 흔들렸다. 차가운 바람이 없는 곳에서 종이가 팔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내가 읽던 책이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꿈이었다. 나는 새끼가 알아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붉은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수많은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갔다. 나는 피 묻은 투구를 쓴 오니를 보았다. 그가 휘두르는 칼날 아래 조선 백성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도 보았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할복을 거부하며 마지막으로 신의 이름을 외치던 절규, 이시다 미스나리의 시신에 박힌 쇠말뚝이 뿜어내는 검붉은 기운, 안코쿠지 에케이가 침략을 정당화하던 낯선 경전의 웅얼거림이 뒤섞여 나를 옥죄어왔다.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화첩 속 오니의 눈이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고 내 심장은 공포와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쿵쾅거렸다. 나는 깨달았다. 이 오니는 단순한 유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한 민족에게 깊은 상흔을 남긴 침략자들의 망령이자 일본의 침략 야욕이 응축된 원한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제 그 망령이 내 존재를 알아차리고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려는 듯했다. 어쩌면 그들의 억울한 최후에 대한 변명을 혹은 미완의 야욕을 이어나갈 숙주를 말이다. 그림자 속의 저주. 밤은 깊어지고 서재를 감싸는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화첩 속 오니의 핏기 없는 얼굴과 마주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어둠 속에서 책장 너머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내 이성은 이것이 단순한 환각이라고 속삭였지만 나의 감각은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나는 생생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바닷가 마을을 거닐고 있었다. 바다는 검푸른 파도를 끊임없이 밀어 올렸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때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젖은 머리카락은 뱀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아이를 잠깐만 안아주시겠습니까? 여인은 간청하듯 내게 아기를 넘겨주었다.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나는 의례 그러하듯 아기를 받아 안았다. 그런데 아기가 내 품에 안기자마자 여인은 그림자처럼 스르륵 사라져버렸다.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아기의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조약돌 같던 아기는 점차 무거운 바위덩이처럼 변했고 내 가슴팍을 짓눌러 왔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진득한 땀이 흘렀다. 동시에 아기가 닿은 가슴팍에서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고통에 신음하며 옷을 걷어올렸다. 경악스럽게도 아기의 몸이 내 살갗에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늪에 빠져들듯 아기의 실루엣이 내 몸에 검붉은 자국을 남기며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바다에서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끔찍한 형체였다. 소의 얼굴에 거미의 몸을 한 기괴한 요괴가 내 그림자를 향해 돌진해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요괴는 내 그림자의 코를 박더니 사정없이 뜯어먹기 시작했다. 고통은 내 실제 몸으로 그대로 전이되었다. 팔다리가 그림자 모양대로 찢겨나가는 듯했고 살이 뜯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아픔에 몸부림쳤다. 여보, 맛있게 드세요. 멀리서 아까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섬뜩하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그 모습을 모두 드러내니 그녀는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통을 한 흉측한 요괴였다. 누레온나. 일본 설화에 등장하는 요괴 누레온나였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온몸이 찢기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가슴팍에는 아기가 스며들었던 자리에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했고 내 그림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누레온나와 그 남편인 규킨 육의 설화를 떠올렸다. 누레온나는 바닷가에서 아기를 안고 나타나 사람들에게 아이를 안아달라고 부탁한 뒤 그 아이가 점점 무거워져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남편인 규키를 불러 희생자를 잡아먹게 하는 요괴였다. 이 설화는 인간을 기만하고 포식하는 요괴의 잔인함을 보여주었다.
내가 겪은 악몽은 단순히 꿈이 아니었다. 오니의 화첩이 불러온 또 다른 저주의 그림자였다. 다이묘 오니가 조선을 침략하며 저지른 학살은 단순한 전쟁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원한을 쌓아 올린 잔혹한 행위였다. 그리고 그 원한은 이제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물며 내 삶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화첩을 바라보았다. 오니의 눈은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오니의 그림자와 누레온나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다이묘 오니의 원한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했다. 침략자의 망령은 단순히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그림자를 통해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나서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화첩을 서재에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끔찍한 이야기들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박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마치 내가 이 모든 저주의 마지막 실타래를 풀어야만 하는 운명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은어와 참회, 충성과 배신의 시험. 악몽에서 깨어난 이후 나의 서재는 더 이상 평온한 공간이 아니었다. 누레온나와 규키의 끔찍한 형상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고 가슴팍의 멍자국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맥박치며 고통을 주었다. 나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잠들기조차 두려웠다. 몸은 점점 야위어 갔지만 정신은 오히려 날카롭게 곤두섰다.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오니의 화첩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은 나를 더욱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이제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이 알 수 없는 저주의 증인이자 어쩌면 다음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화첩 속 오니의 모습에서 다른 의미심장한 단서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문원을 뒤졌다. 그러던 중 오니가 처음 등장했을 때 화림화린 한국어로 아름다운 숲이라는 뜻을 가진 영상 속 인물 이름에게 은어와 참외를 준비했는지 묻는 장면이 떠올랐다. 단순히 음식을 묻는 행위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속에는 분명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을 터였다. 일본 전국시대, 특히 다이묘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던 시기에는 음식이나 특산품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나 충성의 징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세키가하라, 전투와 관련된 기록들 속에서 은어와 참외에 얽힌 일화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 가지 과일이 다이묘 오니를 형상화한 실존 인물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은어, 저, 아유, 오다 노부나가의 충성 징표. 기록에 따르면 다이묘 오니가 충성을 바쳤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 오다 노부나가 신잔의 가신잠이었다. 오다 노부나가는 센고쿠 시대의 강력한 무장으로 일본 통일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이어 정권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명분 그 자체였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의 근거지였던 오와리 지방의 특산물이 바로 은어였다. 오다 노부나가는 은어를 매우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신복 중 한 명은 오다에게 은어를 진상하며 충성을 맹세했고 오다 역시 그 충성을 받아들여 그에게 큰 신뢰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은어는 단순히 맛있는 생선이 아니라 오다 가문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복종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였던 것이다. 나는 화첩 속 오니의 투구에 새겨진 오다 가문의 문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희미하게 보였던 문양은 이제 은어를 겹쳐놓은 듯한 형태로 보였다. 다이묘 오니가 화림에게 은어를 준비했는지 물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섬겼던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의 역학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변해버린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망령의 잔인한 시험이었다. 만약 화림이 은어를 준비했다면 그것은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이묘 오니는 이미 오다가 아닌 도요토미를 따르는 서군에 가담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 독찬자 감의 동군과 싸우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그의 질문은 과거의 충성심에 대한 회한과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질된 충성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망령은 산자가 겪는 혼돈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 과거의 자신을 투영할 대상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 참외된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즐겨 먹던 과일. 그렇다면 참외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참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즐겨 먹었다고 전해지는 과일이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의 오랜 동맹이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며 에도 막부 장도무프를 개창한 인물이다. 즉 다이묘오니와 대립했던 동군의 수장이자 궁극적으로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인물인 것이다. 이 참회에는 더욱 흥미로운 일화가 숨어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가 암살당했을 때 주인의 복수를 맹세하며 칼로 참회를 잘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경계와 복수심을 상징하는 행위였다. 참회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연상시키는 과일이었기 때문에 그를 베어 죽이겠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참회를 잘랐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 다이묘오니가 화림에게 참회를 준비했는지 물었던 것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오니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측에 의해 참수당했으니 그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화림이 참회를 준비했다면 그것은 오니에게 즉각적인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망령은 과거의 대립구도를 현재에 투영하여 산자를 통해 자신의 원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나는 오니의 질문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적과 아군을 식별하고 자신의 원한을 해소할 대상을 찾기 위한 일종의 진영 선택의 기회였음을 깨달았다. 오니는 은어와 참회를 통해 화림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혹은 누구에게 복수해야 하는지 가늠하려 했던 것이다. 오니는 복수심에 불타는 망령이었지만 동시에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지략을 가진 무장이었다. 그의 질문 속에는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개인적인 원한이 뒤섞여 있었다. 나의 불안과 깨달음, 이 사실을 깨닫자 나는 더욱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파첩속 오니는 더 이상 과거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내 정신을 지배하며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물들여갔다. 내가 책상에 올려놓은 과일들이 갑자기 참외처럼 보였고 식탁에 오른 생선은 은어의 형상을 띠는 착각마저 들었다. 나의 오감은 오니의 세계에 침식당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화림처럼 오니의 시험대에 올랐음을 직감했다. 오니는 내가 과거의 기록들을 파헤치며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고 나 역시 이 시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만약 오니가 내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은어를 선택하면 오다에 대한 충성을, 참회를 선택하면 도쿠가와에 대한 복수심을 드러내는 셈이 아닌가? 과연 나는 망령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서재의 창밖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끼, 마치 녹슨 쇠붙이가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더욱 가까이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영혼들이 한데 엉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듯한 섬뜩하고 불길한 소리였다. 나는 문득 이시다 미스나리의 시신에 박혀있던 고즈카라라는 쇠막대를 떠올렸다. 그 쇠막대가 수많은 원혼들의 고통을 압축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오니의 화첩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봉인된 저주이자 과거의 망령들을 현세로 불러들이는 문이었다. 나는 그 문을 스스로 열어젖힌 셈이었다. 어둠 속에서 오니의 그림자가 서재 벽을 타고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은어처럼 유려하게 휘감기다가 이내 참외처럼 단단하고 둥근 형상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눈들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 모든 괴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자 어쩌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이제 오니가 내게 다음 시험을 건넬 차례였다. 나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놓인 종이와 붓으로 향했다. 무엇이든 기록해야 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을, 그리고 오니의 원한이 어떻게 역사와 현실을 넘나드는지 말이다.
어쩌면 이 기록이 나를 구원할, 혹은 다음 세대에게 경고할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승탑, 해탈의 경계에서 누레온나의 악몽 이후 나의 정신은 더욱 혼탁해졌다. 가슴팍의 멍자국은 밤마다 쓰라렸고 내 그림자는 마치 생명체처럼 떨리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이 점차 화첩 속 오니를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섬뜩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피부는 윤기를 잃고 푸르스름하게 변색되었으며 눈빛은 어딘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이성적인 사고는 파편처럼 흩어졌고 나는 오니의 이야기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던 어느 새벽, 나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서 제 밖으로 나섰다. 싸늘한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나의 몸은 춥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열기가 느껴졌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던 나는 어느새 낯선 장소에 도달했다. 그것은 흑백의 세상이었다. 모든 색깔이 사라지고 오직 어둠과 희미한 빛만이 존재하는 기묘한 공간이었다. 그 중심에는 우뚝 솟은 석탑 하나가 서 있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웅장한 석탑은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고독해 보였다. 그때 등 뒤에서 오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함께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듯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오니는 굉음과 함께 내게 다가왔다. 발소리는 마치 수많은 병사들의 행진처럼 웅장했고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는 내 귓전을 날카롭게 스쳤다.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그림자를 뜯어먹고 내 존재마저 집어삼키려 했던 누레온나와 규키처럼 오니 또한 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그러나 놀랍게도 오니는 석탑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맹렬히 타오르던 붉은 기운은 석탑의 주변에 이르자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오니의 거대한 형상은 석탑을 향해 서 있었지만 감히 그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듯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말이다. 오니는 석탑을 뚫어져라 응시하더니 알 수 없는 낮은 소리를 토해냈다. 그 소리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 오니는 석탑에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손은 마치 풀에 댄 것처럼 움찔거렸다. 그리고 이내 힘없이 떨어졌다. 나는 오니의 모습에서 어떤 연민마저 느꼈다. 그는 분명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었지만 이 석탑 앞에서만큼은 무력했다. 왜일까? 왜 저 흉측한 망령은 이 석탑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곧바로 석탑의 의미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불교 승려의 묘탑, 즉 승탑성다이었다. 승탑은 입적한 고승, 화장하여 나온 사리셔를 봉안하는 신성한 건축물이었다. 사리는 생전의 끊임없는 수행과 해탈을 통해 육신의 번뇌를 초월한 고승들의 정수징수였다. 즉, 승탑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해탈한 자의 지혜와 깨달음, 그리고 청정한 기운이 응축된 성스러운 공간인 것이다. 이 깨달음은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다이묘오니, 즉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침략의 광기에 사로잡혔던 무장은 평생을 수행하여 번뇌를 끊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 승려의 성스러운 기운 앞에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악마가 천국의 문을 넘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오니의 원한과 살기는 승탑의 청정한 기운에 의해 상쇄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니의 원한이 얼마나 깊고 강렬한지 직접 체험하고 있었기에 승탑의 힘에 더욱 경외감을 느꼈다. 10,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죽인 오니의 끔찍한 업보는 일생에 걸쳐 수행을 한 승려가 깃든 승탑의 기운에 감히 맞설 수 없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영적인 장벽이었다. 다이묘 오니는 비록 강력한 망령이었지만 그 역시 영적인 질서와 법칙에 묶여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이 승탑은 어쩌면 안코쿠지 에케이 안고스 에케와도 연결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다이묘이면서 동시에 승려였던 인물이었다. 그는 불교적 이상인 안국안고, 나라를 편안케 함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침략 전쟁에 앞장섰다. 그의 내면에는 승려로서의 번뇌와 무사로서의 탐욕이 공존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승탑 앞에서 무력해진 다이묘 오니의 모습은 어쩌면 안코쿠지의 케이에 내면 깊숙이 자리한 양심과 번뇌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승려로서의 자아는 무사로서의 폭력성을 승탑 앞에서 멈추게 했던 것이 아닐까. 나는 오니의 행동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오니는 절대적인 안고이 아니었다. 그는 고통받는 영혼이자 어떤 한계에 묶여있는 존재였다. 승탑은 오니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었고 동시에 오니의 원한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듯했다. 망령은 과거의 업보와 현재의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영적인 정화의 힘 앞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한번 화첩을 꺼내들었다. 오니의 얼굴은 여전히 섬뜩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숨겨진 고통과 번뇌가 보이는 듯했다. 나는 오니의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치열한 생을 살았던 한 인물의 비극적인 최후와 그가 남긴 원한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승탑은 나에게 오니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려주었다. 어쩌면 오니는 해탈을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을 억누르는 업보에서 벗어나 영원한 고통의 순환을 끊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나는 이 괴담의 끝에서 오니에게 진정한 안심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니의 본질적인 악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경고를 느꼈다. 승탑은 일시적인 안식처였지만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오니는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갈증이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음을 직감했다. 오니는 승탑의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지만 그 경계 밖의 세상은 여전히 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 나는 오니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혹은 오니의 원한을 완전히 해소해야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다. 다음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의 심장은 다음 단계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듯 불안하게 고동쳤다. 음양사의 비술과 친일의 저주, 영원한 기록. 승탑 앞에서 다이묘 오니가 보인 무력함은 내게 작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의문을 안겨주었다. 오니의 원한은 강력했지만 모든 것을 초월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혹은 무엇이 오니를 봉인하고 또 다른 형태로 그의 원한을 조종하고 있었을까? 내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나는 오니의 화첩, 누레온나의 저주, 그리고 승탑의 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존재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고문원을 뒤지던 나는 일본 헤이안 시대 빙한지다의 음양사 이명씨에 대한 기록에 다다랐다. 음양사는 일본에서 고대로부터 점술, 주술, 제사 전반을 담당하며 왕과 조정의 안녕을 지키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인간과 요괴, 현세와 내세를 잇는 존재였으며 특히 헤이안 시대의 음양사였던 아베노 세이메이는 왕의 부름을 받을 정도로 신통력이 뛰어난 인물로 유명했다. 화첩 속에는 날카로운 눈매에 뾰족한 모자를 쓴 음양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여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기록이 함께 언급되어 있었다. 일본어로 여우를 뜻하는 키츠네는 음양사의 신비로운 힘과 종종 연관지어졌다. 아베노 세이메이의 어머니가 여우 요괴 쿠즈노 아거메노였다는 전설처럼 음양사는 여우 요괴의 아들이었기에 그런 신통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음양사는 요괴를 봉인하거나 혹은 그들의 힘을 빌려 현세를 다스리기도 했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 음양사가 다이묘 오니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그가 다이묘 오니의 원혼을 봉인하거나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 그 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론에 도달했다. 내가 음양사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를 잡았을 때 서재의 공기는 다시 한번 싸늘하게 변했다. 이번에는 승탑의 청정한 기운마저 무력화시키는 듯한 훨씬 더 음습하고 불길한 기운이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악몽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번 꿈은 과거의 일본이 아닌 내가 살았던 시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했다.
나는 낡은 한옥의 대청마루에 서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먹구름 낀 하늘은 모든 빛을 집어삼킨 듯했다. 내 눈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훈장을 주렁주렁 단 모습은 고위 관료임을 짐작케 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비열해 보였으며 그 주변으로는 수많은 조선 민중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그림자처럼 아른거렸다. 그는 바로 괴담실록에서 박씨의 친일파 조부로 언급된 이완용, 리완용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대표적인 친일파였다. 그는 조선 민중이 자신을 증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죽은 뒤 유골이 꺼내져 부관 참시될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는 죽기 전 전국에 6개의 가짜 묘를 만들어 진짜 묘를 숨기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묘는 결국 발견되었고 민중들은 그 묘에 찾아가 비석을 부수고 봉분에 총을 쏘는 등 회묘회무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그의 묘는 불품없는 모습으로 버려지게 되었고 회묘 사건이 끊이지 않자 그의 후손은 결국 그 유골을 화장하기로 결정했다. 꿈속에서 나는 이완용의 관을 목격했다. 수차례 회묘에도 불구하고 관 뚜껑에 쓰인 글자만은 멀쩡했다고 전해지는 그 관이었다. 조선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저센종두부 종수연 부의장, 정의위 대훈 위후자, 정하위 다훈위 호죄, 우봉 이완용의 관요봉, 리완용 즉관, 자랑으로 써놓은 그 글귀가 그의 죄악을 증명하는 글씨였다는 비아냥이 현실처럼 내 귓가를 맴돌았다. 망령이 관 뚜껑을 부수고 파헤치려 했지만 그 글귀만은 훼손되지 않고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이완용의 죄가 새겨진 낙인이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저주의 기록이었다. 나는 꿈속에서 그 글귀를 바라보며 몸서리쳤다. 그때 음양사의 형상이 이완용의 관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이완용의 관을 손짓했고 관 뚜껑에 새겨진 글귀는 더욱 붉게 타올랐다. 그리고 오니의 얼굴이 음양사 뒤에서 섬뜩하게 웃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다이묘 오니의 침략 야욕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를 통해 조선에 뿌리 내렸고 그 잔혹한 역사의 그림자는 음양사의 비술에 의해 봉인되거나 조종되면서 영원히 반복되는 저주가 된 것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다이묘 오니는 단순히 세키가 하라 전투에서 죽은 3명의 다이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일본의 침략 야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고통과 원한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존재였다. 음양사는 이러한 강력한 원혼들을 봉인하고 현세에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 했거나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이들의 힘을 통제하려 했던 것일 수 있었다. 승탑이 오니의 폭력성을 잠시 억눌렀듯이 음양사는 더 큰 차원에서 오니의 영향력을 관리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완용의 관이 보여주듯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만들어낸 저주는 음양사의 비술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저주는 역사의 상흔처럼 대대로 이어지며 산자들의 죄악을 통해 또 다른 형태로 발현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의 멍자국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심장은 광란하듯 뛰고 있었다.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서재에 있는 괴담실록 책을 움켜쥐었다. 더 이상 이 화첩을 소유하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기록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이 화첩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과 조선의 아픈 역사를 담은 거대한 기억의 창고이자 과거의 죄악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었다. 나는 화첩을 바라보았다. 오니의 눈은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깊은 고통과 번뇌가 느껴졌다. 음양사의 비술로도 승탑의 청정한 기운으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원한과 저주. 그것은 결국 인간의 역사와 그 속에서 반복되는 탐욕과 폭력, 그리고 배신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나는 나의 역할을 깨달았다. 나는 이 저주를 영원히 봉인할 수도 완전히 해소할 수도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괴담실록은 단순히 괴이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힌 진실과 묻힌 원한을 현재에 되살려 경고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역사,
그 자체였다. 나는 화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빈 노트에 펜을 들었다. 나의 몸은 점차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나는 이 모든 기이한 경험을 오니의 원한이 어떻게 역사와 설화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엮여 영원한 저주를 만들어내는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이 언젠가 다이묘 오니의 원한을 풀고 이완용의 저주를 끊어낼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둠 속에서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나의 손은 펜을 놓지 않을 것이었다. 괴담실록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그 속에 기록된 망령들의 이야기는 잊힌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침묵 속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내 눈에는 이제 오니의 붉은 눈과 음양사의 뾰족한 모자 그리고 이완용의 비열한 웃음이 뒤섞인 채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이 모든 괴담은 결코 끝나지 않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책 속에 잠자고 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원한과 저주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역사의 실체였습니다. 다이묘 오니의 원한, 누레온나와 음양사의 비술, 이완용의 관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죄악이 어떻게 현재까지 우리의 삶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괴담실록에서도 또 다른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어둠이 여러분을 삼키지 않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